네, 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지금 경제는 시간이죠. 최이배 전 의원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제가 하루하루 아주 스펙타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관세 때문에. 네, 하다 3,500억 달러는 선불금이다. 현금으로 선불로 내라. 네, 뭐 이런 아주 표현이었죠. 극단을 예. 걷고 계신 분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전 국민이 정말 참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발언이 외교관 출신이기도 하고 예. 또 육자회담 과거에 대표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예. 발언이 정말 신중하신 분인데 일단 이분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예. 저희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네. 누구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고 봅니다. APEC 때인데 그때를 향하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구절절 맞는 얘기만 하셨어요. 예.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지요? 네,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안보실장께서 말씀한 게 현금으로 낼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전적으로 이제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선불이다.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금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협상 중에 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쉽게 안 하는 건데. 웬만하면 안 예, 하죠. 근데 네. 이제 단정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하셨고 아무튼 네. 대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차기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이게 APEC 때가 언제냐면 10월 말입니다. 10월 31일부터 그렇죠. 11월 1일.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더 남은 기간인데 지금 관세 협상을 막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처음에 분위기였었어요. 있었죠. 분명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협상 끝나자마자 막 우리도 바로 후속으로 막 다 워싱턴에 대통령까지 가셔가지고 네. 그냥 빠르게 협의를 하고 왔는데 지금 상황은 한 달 뒤에가 계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 네. 라는 이제 정부의 입장을 지금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안 된다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우린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외교 당국도 네. 처음엔 좀 온건하게 가다가 그랬죠. 지금 좀 이제 강경하게 가야 네. 된다라는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겁니다.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전액 지불하는 거. 더군다나 그쪽에서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분야에 아무 때나 돈 가지고 와. 네. 한마디로 일본처럼 그렇게 약탈적인 협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미국 네. 측에서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일단 통화 스와프가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협상이 진행된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끝이 아니라는 것도 맞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밝혔죠. 네, 그렇죠.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베센트? 해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98년도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김민석 총리도 블룸버그 인터뷰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외환 보유액의 이제 80%를 웃도는 돈을 우리가 직접 투자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으면 우리는 큰 충격받는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등등 계속 지금 고유 관계자들이 통화 스와프를 전제 조건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말씀 이제 나온 대로 우리 외환 보유액의 8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3,500억 달러는. 물론 이걸 한 번에 다 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금액이 우리가 나갈 거라는 것이 협상으로 결론이 나면은 당장 외환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낮아질 것이고 얘네는 곧 있으면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도 닥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던 투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국내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네. 이거는 이제
단을 맞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이 통화 스와프를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요. 연준입니다. 연준.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과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데 사이가 안 트럼프와. 좋은데. 네,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연준이 이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국의 경제도 다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금융시장 국제적인 금융시장을 다 봐야만이 그렇죠. 미국의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쉽게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 이 통화 스와프 결정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비자 문제가 지금 해결이 네. 안 되잖아요. 네. 이 비자 문제까지 선제 조건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세우고 있고 네. 이것도 또 비자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외 이민을 안 받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올 거면은 뭐 수십억 달러 내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비자도 뭐 네. 미국에서 일하려면은 뭐 1억 네, 100배 원 지금보다. 이상 뭐 우리한테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선결 조건들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고 이게 쉽게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의 관세 협상이 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죠. 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게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7월 말에 한미 간에 일단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고 김영범 정책실장이 나와서 바로 이제 브리핑을 했을 때만 해도 나름 선방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제 악마의 디테일이 있다고. 네. 그래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언짢았는데 민주당에서는 목소리를 별로 안 내고 김준영 의원, 저 조국혁신당의 네. 김준영 의원만 이제 센 목소리를 계속 냈었는데 네. 최근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지 음. 지난주였죠.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혁신회의 있습니다. 네. 더민주라 불리는. 네. 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다.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다. 3,500억 불 선불로 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센 발언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 의원들이 그냥 본인들이 감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는 걸 인지하니까 이런 논평까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조지아 그 구금 사태가 영향을 이래저래 크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일단 너무 충격적이고 굴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장면들 보면은 뭐 다 네. 쇠고랑 차고 막 큰 범죄인 양 막 그렇게 체포돼 가고 또 네. 감금됐는데 그 구금 시설에서 굉장히 열악한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을 네. 이제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호적인 마음들이 이제 점점 닫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또 참모를 끼얹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자 수수료 문제. 네. 미국에서 와서 일하려면은 뭐 1억 5천 정도의 비자 수수료를 내라 하고 요즘은 이제 그 무비자로 관광을 하게 되는데 네. 뭐 그것도 이제는 올리겠다고 뭐 2배로 올리겠다니까 뭐 진짜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미국 여행 준비했던 분들이 아유 나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까지는 안 갈래라는 말들이 그냥 맞아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미 정서를 지금 미국이 키우고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국내 여론이 어떻게 보면은 또 협상력에는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회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대신 좀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이 조약을 체결할 때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 포함되면 네.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큰 금액의 재정 부담을 가져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협상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입법부는 우리 행정부를 또 도와주는 차원에서 네. 이런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서 있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국내 산업은 공동화돼서 오히려 우리 제조업이 흔들린다. 그렇죠.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네. 우리 인재들이 이제 유출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를 내는 보고서 내서 이제 그 여론
여론을 또 환기시켜줬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좀 협상력을 높이는 힘을 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안 돼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으로서 얘기하는 게 너무 황당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은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되고 최대한 버틸 수 있으면 버티면 좋겠는데 이게 또 무작정 3년 반 동안 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그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이펙 아까 말씀하신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김용범 실장의 워딩과 위성락 실장의 워딩이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에이펙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냐가 이제 위성락 네. 실장의 발언 같고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서 시한을 정해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분이 또 한 펀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정말 잘 알아라고 이제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나 봅니다. 그 같은 실장 내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에이펙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 결국 수출에 지금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정도냐라는 이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지금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자동차 수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당장 수출에 타격을 입어서 뭐 영업이익이 한 분기당 뭐 1조 몇천억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연히 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관세가 협상이 마무리되고 자기네 수출이 또 정상화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원하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른 국민들이 지금 전체적인 이런 그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국 내 생산 늘리겠다 이런 네. 전략으로 뭐 이제 선회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들과 함께 어떻게 기업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들이 같이 마련되어야만이 네.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지금 이제 경제실장 정책실장 하시는 김용보 실장 이미 또 국내 기업들의 상황들을 또 잘 취합해서 네. 이런 분들로 우리가 협상의 어떤 그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역할도 좀 만들어내고 또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버티기 위해서 힘들 때 그러면 또 국내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해 가면서 종합적인 지금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환율 얘기도 하셨는데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게 들어가고 거의 뭐 우리나라 외환보유국의 70% 80%를 이제 80%, 가져오라고 예. 하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 환율이 지난주에 갑자기 또 1,400원대로 또 올라갔고 네. 이게 영향이 서로 있는 걸까요? 있죠.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로 지난주에 뭐 급등을 네,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네. 이제 1,300원대로 내려왔던 게 1,400원 뚫고 1,410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 5월 달 이후로 이제 그렇군요. 이게 4개월 만에 다시 처음이군요. 또 환율이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환율이라는 게 이제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보유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가 유출되는 것이고 외환보유액이 떨어지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외환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시장에서 이미 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네. 경제 성장률이 3.4%를 예상했는데 지난 네. 분기에 네. 3.8%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미국의 경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성장 오. 분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이제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 하지만 네. 막상 그 숫자를 보니까 네.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네. 미국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급등할 요인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는 낮게 볼 요인과 미국은 높게 볼 요인이 생기면서 지금 겹쳤군요, 환율이 상황이. 격차가 네, 이제 네. 생기면서 환율이 크게 변동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환율의 좀 네. 고환율이 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 시장의 분들도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예전에 그 98년 외환위기 맞이했을 때 그때 환율이 네. 뭐 800원 하다가 뭐 진짜 1,600원 2배 찍고 막 2,000 몇백 원까지 갔다가 네, 이제 네, 네. 안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환율 수준이면 예전에는 금융위기 수준인 외환위기 수준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경제가 이제 커지고 탄탄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 이런 것들을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더욱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진짜 그 충격이 과연 얼마나 또 흡수가 될지는 또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부가 뭔가 좀 개입을 하지 않을까,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엊그저께 그 이제 구윤철 부총리 미국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고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잠깐 만났는데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안 했었거든요. 예. 모르겠어요. 오늘 오전에 또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율 협상이 마무리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예, 대변인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 통합수화프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말씀하신 환율 관찰 대상국 네.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풀릴 것 같다라는 표현인 것 같고요. 네. 그 미국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거나 이제 그거보다 이제 좀 낮은 낮은 단계로 단계가? 이제 네.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우리 대한민국 환율 조작국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네네.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를 풀고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네. 이 관찰 대상국이란 것 자체도 이제 일정 정도 미국에서는 아무튼 색안경을 좀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환 시장은 24시간 개방돼 있습니다. 네, 네. 예, 거의 뭐 세계 시장에서 24시간 계속 환전이 되고 뭐 거래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도 없고 굉장히 우리는 자유로운 지금 외환 시장을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국내에 직접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일정 정도 좀 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선 그것마저도 뭐 이제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보고 있지만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또 협상도 잘 되어서 왔다고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한미 통화스와프,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외환 시장이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숨 좀 한번 쉬려 그러면 또 생기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하죠. 지쳐요. 막 트럼프 네. 대통령 이름 나올 때마다 제가 기가 딸린다는 빠지죠. 느낌이 드는데 10월 1일부터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서 제약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EU는 지금 좀 제외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자동차, 뭐 예. 철강, 알루미늄 하더니 이제 제약하더니 또 있었죠. 가구나 이런 것들, 욕실, 주방용 가구들에 대해서도 30%에서 50% 부과하겠다. 이거 지금 앱스타인 파일 가리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일단 지금 계속 품목을 찾아내면서 품목별로 정말 관세에 하나씩.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제 큰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약품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작은 것들까지 가구까지. 소비재까지 이제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지금 이제 유예돼서 11월까지는 지금 네. 유예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나와서 말씀했지만 에이펙 때 트럼프, 시진핑 둘 다 한국을 오고 네. 둘이 이제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거기서도 이번에 미중의 관세 협상의 어떤 뭐 타결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네.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존에 미국에 많이 들어왔던 소비재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크게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지금 30%인가로 유예돼 있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더 계속 높은 세율들을 얘기해가면서 이거 협상 안 되면 니네 높은 세율 적용받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네. 그 높은 세율을 기준으로 이렇게 깎아줄 테니까 협상하자.
라는 전략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을 좀 겨냥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의약품 관세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국내에는 이제 우리가 큰 타격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한 거는 완제 의약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원료 의약품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로 네. 이렇게 이제 전체 우리 미국 시장 그 수출량에 대해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 큰 영향은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제 타격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국내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계속 틈틈이 찾아내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하나하나, 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진짜 매일매일 뉴스거리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그 한국의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 예. 뭐 1,316억 달러의 한 3%에 해당하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수출 의약품의 94%가 바이오 의약품이었다고 하네요. 네. 바이오 의약품. 그래서 어찌됐든 그 뭐 셀트리온이나 뭐나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지난 23일 날 미국 그 뉴저지주에 있는 그 의약품 생산 공장을 예. 4,600억에 이제 매수하는 예,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네요. 네네. 이런 회사들은 좀 예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를 했거나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거를 실행할 것 같은 의지가 있으면 빼주겠다. 공장 뭐 지으면 빼줄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것도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국제 협상 과정에서 이런 굉장히 모호성을 가지고 네. 이렇게 그 임하는 지금 트럼프의 전략, 미국의 네. 전략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가 빨리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뭐 의원님은 그 계실 때 위원회 주로 정무위에서 정무위에 이제, 계셨나요? 예, 네. 네네. 그럼 뭐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이제 개편하는 방안이 이거 사실상 백지화 됐다고 네, 봐야 되겠죠?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이게 참 이 국회 사정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퇴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좀 내용 설명드리면은 네. 정부조직법은 큰 틀에서 이제 국회 이제 운영위에서 결정해가지고 본회의에 가는데 이 금융위 관련된 거는 금융위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무위에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무위의 위원장이 국힘당 이제 의원님이시고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 법안을 정무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과정으로 가서 이것을 180일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다른 정부 조직법들은 다 통과가 되는데 네. 이 부분만 통과가 안 되고 뭐 6개월 더 6개월 늦게 뒤. 되면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네, 네. 그 정도 가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쯤 되거든요. 그러네요. 또 그 6개월 지방선거 때 패스트 트랙 한다면 저희 패스트 트랙 때 제가 경험을 해봤지만 국회가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그때 감금도 당했고, 예. 6시간 감금 네, 당하셨으니까. 6시간 제 방에 국힘당 의원들이 가서 못 나가게 회의 못 가게 저 막고 그랬는데 경찰 부르고 막. 예, 네. 경찰 소방 불러서 막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패스트트랙 난리가 나는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지방선거 때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 개혁 방안이 후퇴가 된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일단 근데 이제 원래 우리가 논의됐던 부분은 기재부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처 위에 부처요, 뭐 거의 부처의 갑이다, 상황이다, 역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산권 쥐고서 전 부처가 무슨 사업 하려면은 다 그 이제 그랬죠. 칼을 휘둘렀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처에서는 엑셀을 밟으려고 하면 예선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하는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서 너무 이제 상황 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를 모피하다라고 부르면서 기재부가 개혁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를 일단 쪼개는 과정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경제부처인 금융위도 손을 대게 된 모양이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힘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대통령의 힘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이제 그 부처가 갈 것이고 그렇죠. 네.
기재부는 이제 그 국내의 경제정책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예산 부분이 빠지고 금융정책 부분은 안 오거든요. 금융위에서 안 오니까 결국 남아 있는 게 이제 조세나 네. 국제금융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정책.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 네. 근데 이거는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네. 기재부가 기존에 해왔던 좀 상황 노릇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쉽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금융위 금감원 지금 사실상 재편을 하고 있던 그 방향은 예. 그 뭐 아주 현실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게 있으니까 또 시기를 또 봐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보시는 입장이었. 지금 이제 이번에 가장 강력했던 부분이 금융 소비자원을 네네. 소비자 보호원을 따로 만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감원 내에 금융 소비자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독립시켜서 완전히 별개 두 개로 가겠다. 감독원과 소비자 보호원으로 네. 두 개로 가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좌절됐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보호처에 대한 뭔가 위상이 좀 강화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적인 부분에서 조직 개편은 안 이루어지지만 네. 일단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쪽에 힘을 실어주는 네. 정책들이 나올 것이고 실제 지금 많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보는 사건들이 크게 많죠. 있었잖아요. 네, 예. 금융사고나. 매번 네. 펀드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 기능도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네. 절실하게 느꼈겠죠. 아, 이거 잘 못하면 우리 조직이 쪼개진다. 그렇죠. 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금감원이라는 조직이라는 것은 금융 감독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과 금융 기업들로부터 독립되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로부터 너무 휘둘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시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금융 시장과 되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공공기관 만들어서 그런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있었거든요. 이번 개편안이. 네. 근데 이제 일단 그 부분은 한 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는 최이배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